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파산 이후 외판원으로 일하며 가족 모두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딱딱하게 변한 등과 수많은 마디로 이어져 있는 흉측한 갈색 배를 보고도 그레고르는 자신이 해야 할 업무와 실적,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레고르 혼자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그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은 감사함과 따뜻함으로 그를 대하기보다는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생각으로 그의 노고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늘 회사 일만 생각하는 그레고르. 그가 인간다움을 잃고 조금씩 변신해 온 것은 그가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날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었다고 생각해도 맞지 않을까요? 가족의 일원이라는 따뜻한 의미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필요성만으로 떠밀려 살아온 한 사람. 이 변신의 아침을 기점으로 더 이상 가족들에게 그나마의 필요한 존재조차 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미 진행형이었던 그레고르의 소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인공이 굳이 인간의 사고로 도저히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벌레로 변신했다는 것을 통해 저자가 의식하고 끌어내려고 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짧은 글은 오랫동안 읽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많은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유일한 모범 답안은 아닐 겁니다. 모든 독자들, 훌륭한 문학평론가나 철학가 모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곁들여서 그와 가족이 겪어야 했던 소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뒤 가족들은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말을 전과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를 보고 기겁을 하는 아버지의 냉대와 기절해 쓰러질 정도로 경악하는 어머니와 달리 그의 여동생은 벌레로 변신한 그의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주며 유일하게 그레고르를 보살펴줍니다. 그러나 그런 여동생조차 집에 기거하는 3명의 하숙인 앞에 그레고르가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자 그를 저것이라고 지칭하며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라고 싸늘하게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아버지가 파산한 이후 5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오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자 가족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레고르에게 모든 경제적 부분을 의탁해서 소극적이고 나약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오히려 그가 벌레로 변하자 각자 새로운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 글은 소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펼쳐나갑니다. 다시 일하기에는 너무 허약한 노인으로 그려지던 아버지는 당당하게 꼿꼿이 서서 눈빛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은행 사원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여동생 또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처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그동안 그레고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힘들게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를 빼앗긴 것으로 느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와 희열을 동시에 느끼는 듯한 어조로 고함을 지르며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졌고 그 사과가 그의 등에 박혀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전개는 스스로의 의지와 다르게 너무 일찍 가장의 자리에서 밀려난 아버지의 심정이 폭발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이미 성숙한 어른이었지만 그레고르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던 여동생, 따뜻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벌레로 변한 아들을 바라보며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며 절망했던 어머니,
가족들의 모습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소외의 감정에 대해 하나씩의 색깔을 입히며 이 기묘한 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자를 정의할 때 앉을 수 있는 이라는 설명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여러 디자인의 의자를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산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나무 등걸이나 평평하고 나지막한 바위를 보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쉬게 되었을 때 그 나무 등걸이나 바위 또한 그 순간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나무 등걸이나 바위는 의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무나 바위에 그치는 것일까요? 어딘가에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그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단어인 본질과 실존. 이제부터 아주 조금만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쓸데없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요. 앞에 말한 의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질은 그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의 본질이란 누군가가 앉는 목적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무 등걸은 하나의 식물로서의 나무가 성장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의자를 화분 받침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무 등걸에 걸터 앉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자는 원래의 본질을 잃은 것이 되는 걸까요? 나무 등걸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의자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실존이 등장합니다. 의자는 누군가 엉덩이를 걸치고 앉기 위한 것이 본질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것의 실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존이란 어떠한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물 자체를 말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본질을 넘어서는 실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르셀 듀상이라는 현대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전시회에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남성 소변기 하나를 전시합니다. 샘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전시된 이 소변기는 당시 언론과 미술사를 뒤흔든 엽기적 사건으로 미술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변기 하나가 36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판매되어 파리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변기가 그 자체로서의 단순한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목적에 제한되지 않고 그 자체로 어떠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는 가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아주 기본적인 본질과 실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유전자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뇌의 기능을 분석해 정리한 꽤 복잡한 구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유전자 정보나 뇌 기능에 대한 정의도 인간이라는 대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 각자의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가치보다 더 인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실존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물에 비해 인간의 실존이 우위에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때로 그 목적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질에 충실한 가치를 갖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본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방향을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다시 그레고르 가족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가족들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며 어머니와 아버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도맡아 해주었던 그의 여동생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고르가 그렇게 계속 함께 살아갈 경우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내몰리는 극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박혀버려 심각해진 상처와 가족들의 냉대 속에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서히 굶어 죽어간 그레고르를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가정부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그레고르의 죽은 몸은 가정부에 의해 너무나 쉽게 치워져 버립니다. 저자인 카프카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이 생의 삶은 견딜 수 없고 다른 삶에는 도달하지 못한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면 죽고 싶은 소망이 인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레고르가 스스로 굶어 죽기를 택한 것도 이런 삶은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에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다른 삶에 도달하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레고르는 쉼없이 일만 하면서 독감을 달고 살 정도로 혹사당했지만 업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실적에 압박을 받으면서 이미 인간다운 삶의 대열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면서 살아온 이면에는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아버지와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여동생, 그리고 무기력한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이 느끼는 제각각의 소외가 겹쳐졌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후 비로소 가족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각자의 방향과 의미를 찾아나갑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이 단지 비참한 벌레로서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카프카는 마지막 장면 그레고르가 죽은 부분을 집필하고 나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울어줘요. 이제 울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나의 작은 이야기와 주인공이 조금 전에 죽었다오. 주인공은 아주 평화롭게 모든 식구들과 화해하고 죽었으니 그렇게 알고 위안을 얻기 바라오. 그리고 그의 말처럼 그레고르가 죽은 이후 장면에서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평안하고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지 골칫거리였던 벌레의 모습이던 가족이 그들의 세계에서 죽어 없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한층 다른 세계에 도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카프카는 작품의 맨 마지막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장면을 통해 이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윽고 세 식구가 집을 나섰다. 벌써 몇 달째 함께 나들이를 하지 못했다. 전차를 타고 도시 근교의 야외로 갔다. 그들만이 앉아있는 차량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들은 편안하게 의자에 기댄 채 미래의 전망을 얘기했다. 곰곰이 따져보니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아 보였다. 지금까지 굳이 서로 캐묻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의 일자리는 모두 썩 괜찮은 편이었고 특히 앞으로의 전망이 밝았기 때문이다. 집을 바꿔 이사만 해도 당연히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질 터였다. 그레고르가 직접 고른 지금 집보다 더 작고 싸지만 입지가 좋고 아주 실용적인 집으로 옮겨갈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사이 잠자씨 부부는 갈수록 생기가 도는 딸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고역을 치렀는데도 근래에 와서 어느덧 아름답고 풍만한 처녀로 피어났다는 걸 거의 동시에 알아봤다. 부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심전심 눈길만 주고받으면서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신랑감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들이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으로 기지개를 켜자 부부는 그들의 새로운 꿈과 근사한 계획이 제대로 들어맞은 느낌이 들었다.